전남 진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할머니 전명자와 함께 살던 박하늘은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녀는 판소리와 민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했지만 정작 할머니의 진짜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늘 나는 그냥 옛날부터 흥얼거리던 소리를 부를 뿐이라며 겸손해하셨고 박하늘도 그저 시골 할머니의 일상적인 소리 정도로만 여겨왔던 것이다. 전명자 할머니는 올해 75세로 마을에서는 소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지만 특별히 큰 무대에 선 경험은 없었다. 남편을 1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지내시면서 마을 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어르신들에게 판소리와 민요를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바깥 활동이었다. 할머니는 키 155cm의 작은 체구에 곱게 빗어넘긴 은발, 그리고 언제나 단정한 한복 차림을 고수하셨다. 특히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맑고 힘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명자 할매 소리는 정말 다르다며 감탄하곤 했다. 박하늘은 대학에서 판소리 이론과 실기를 전공하며 전통음악의 현대적 계승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국악의 무관심한 현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늘 생각했다. 키 165cm의 단아한 외모에 긴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니는 그녀는 전통을 사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에 열린 마음을 가진 학생이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악 홍보에 관심이 많아 대학 과제로 전통음악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은 2024년 9월의 따뜻한 화요일 오후였다. 박하늘은 대학 수업을 마치고 KTX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그녀는 할머니가 계실 마을 복지관으로 향했다. 진도읍 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복지관은 1980년대에 지어진 2층 건물로 1층에는 경로당과 헬스장이, 2층에는 다목적실과 작은 무대가 있었다. 할머니는 매주 이곳 2층 다목적실에서 어르신 15명 정도와 함께 전통소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다. 복지관에 도착한 박하늘은 2층에서 흘러나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늘은 춘향가 중에서도 가장 애절한 부분인 이별가를 가르치고 계셨다.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를 가고 오지를 않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복지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하늘은 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할머니는 눈을 살짝 감은 채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계셨고 주변에 앉은 어르신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날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유독 애절하고 구슬프게 느껴졌다. 평소에도 할머니의 소리를 자주 들어왔지만 이날은 뭔가 특별했다. 목소리에 담긴 깊은 감정, 절절한 애환,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가 박하늘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할머니의 손동작도 평소와 달랐다. 마치 춘향이가 된 것처럼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시며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노래하셨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구나. 할머니의 추임새가 끝나자 어르신들도 얼씨구 좋다 하며 장단을 마쳤다. 그 순간 박하늘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들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노래에 몰입하고 계셨다. 할머니가 부르는 춘향가는 단순한 전통 판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만의 독특한 해석과 감정이 스며 있었다. 특히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는 애절함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박하늘은 대학에서 여러 명창들의 소리를 들어봤지만 할머니의 소리에는 그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기교나 성량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었다. 약 20분간의 수업이 끝나자 할머니가 박하늘을 발견하고 반갑게 웃으셨다. 아이고, 하늘이 왔네. 언제 왔어? 방금이요, 할머니. 오늘 소리 정말 좋았어요. 영상 찍었는데 괜찮죠?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뭘 알아 이런 늙은이 소리를 찍어. 부끄럽다 부끄러워 하셨지만
박하늘은 그 영상이 뭔가 특별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에 박하늘은 여러 번 영상을 다시 봤다. 화질이나 음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진정성과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할머니의 표정과 손동작,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의 몰입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집에 도착한 박하늘은 곧바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할머니의 순수한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영상 제목을 정하는데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자극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밋밋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우리 할머니 판소리 실력 어때요? 진도 복지관에 숨겨진 명창, 진주 할머니라고 정했다. 진주는 할머니 목소리가 진주처럼 맑고 귀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영상 설명란에는 75세 할머니의 진짜 전통소리입니다. 기교보다는 마음으로 부르는 진정한 판소리를 들어보세요라고 적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박하늘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대학 과제에도 활용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할머니를 자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큰 반향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국악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소중한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박하늘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밤새 알림이 수십 개나 쌓여 있었고 유튜브 앱을 열어보니 조회수가 15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댓글도 벌써 500개가 넘었다. 할머니 목소리에서 한국의 혼이 느껴져요. 이런 진짜 판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소리네요. 할머니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명창이십니다와 같은 감동적인 댓글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은 한 젊은 직장인이 남긴 것이었다. 어제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댓글에는 할머니 소리를 들으니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나네요. 정말 그리워요라고 적혀 있었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있었다. 뷰터펄 트러디셔널 코리언 뮤직, 허 보이스 터처즈 마이 소리라는 영어 댓글도 보였다. 박하늘은 급히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할머니가 유튜브 스타가 되셨어요. 할머니는 유튜브가 뭐고? 하시며 어리둥절해 하셨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할머니 소리를 보고 감동받고 있어요. 벌써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고요. 휴대폰을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셨다. 아이고, 내가 노래를 그리 잘하는 것도 아닌데 부끄럽구만. 하지만 할머니의 겸손한 말과 달리 영상 속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명 특별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교나 성량의 문제가 아니었다. 75년의 인생이 만들어낸 깊이 세월의 애환이 스며든 진정성,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의 힘이 현대인들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할머니의 소리는 마치 고향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조회수는 80만을 넘어섰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음악 관련 페이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외국인들도 관심을 보이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진주 할머니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박하늘은 이런 반응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영상이 화제가 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하늘의 이메일함에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소리울 2025 페스티벌 기획위원회였고 제목은 아시아 전통음악 페스티벌 출연 제안이었다. 박하늘은 처음에 스팸 메일인 줄 알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진짜였다. 소리울 2025는 부산에서 매년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통음악 축제 중 하나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가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행사였다.
메일의 내용은 정중했다. 유튜브를 통해 전명자 선생님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깊이 있는 소리와 진정성의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번 페스티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에 전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저희 페스티벌의 취지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하늘은 너무 놀라서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국악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소리울 페스티벌의 명성은 잘 알고 있었다. 매년 수만 명의 관객이 몰리고 아시아 전통음악계의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었다. 박하늘은 급히 할머니께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부산에서 열리는 큰 음악축제에서 할머니를 초청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시던 할머니는 박하늘을 힐끔 쳐다보셨다. 무슨 소리야? 이 애가 또 어디에서 나를 불러간다고 하는 거야? 할머니, 소리울이라고 정말 유명한 페스티벌이에요. 할머니 판소리가 인터넷에서 유명해져서 큰 무대에 초청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셨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시골 할매가 무슨 부산 큰 무대에서. 못 간다, 못 가. 하지만 박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큰 기회였다. 할머니의 아름다운 판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솔직히 국악학을 전공하는 자신에게도 이런 유명한 페스티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할머니는 마지못해 수락하셨다. 조건은 박하늘이 함께 가서 모든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었다. 하늘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안 간다. 할머니의 확고한 조건이었다. 그렇게 일주일 후 할머니와 박하늘은 부산행 KTX에 몸을 맡겼다. 할머니는 평생 부산에 몇 번 가보지 않으셨다고 하시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셨다. 부산이 이렇게 멀구나. 바다가 보이네. 할머니의 설레는 모습을 보며 박하늘도 기대감에 부풀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페스티벌 사무실로 향했다. 해운대 근처의 높은 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벽면에는 역대 페스티벌 포스터들과 유명 음악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와 박하늘은 그곳에서 예술감독 김태연을 만났다. 김태연은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민족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였다. 검은 뿔테 안경에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고급스러운 캐주얼 정장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씨. 그리고 전명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태연은 우리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유튜브 영상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선생님의 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만 숙이시고 박하늘이 대신 인사를 했다.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이런 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김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자, 선생님. 영상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옛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선생님의 판소리는 그런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져요. 그의 말에 박하늘은 기대감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희 페스티벌에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특별 섹션이 있어요. 이번에 선생님을 그 섹션의 메인으로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좋았다. 하지만 김태연이 다음 말을 꺼내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다만 원래 판소리는 물론 훌륭하지만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려면 약간의 현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연은 태블릿을 돌려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페스티벌 레이아웃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메인 스테이지와 몇 개의 중형 스테이지,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부스들이 있었다. 선생님은 여기 전통마당이라는 공간에서 공연하게 될 거예요. 하루에 3번, 각 30분씩 공연이 있고요. 박하늘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태블릿을 자세히 보니 전통마당이라는 부스는 페스티벌 가장 구석에 위치한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 겨우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메인 스테이지와는 한참 떨어져 있었다. 감독님, 전통마당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김태현은 별것 아닌 듯 손을 흔들었다. 아, 걱정 마세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에요. 선생님의 판소리는 친밀한 공간에서 더 빛을 발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 선생님, 원래 판소리 그대로도 좋지만 요즘 관객들은 좀 더 현대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국악관현악단의 반주를 입혀서 좀 더 웅장하게 편곡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그냥 짧게 몇 대목만 부르시면 되고 나머지는 오케스트라가 채워드릴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박하늘도 당황스러웠다. 잠시만요, 김 감독님. 할머니의 판소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데 왜 다른 걸 섞어야 하나요? 김태현은 조금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박하늘을 쳐다봤다. 박하늘 씨, 페스티벌은 전문가들이 기획하는 거예요. 저희는 관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전통적인 판소리만으로는 젊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요. 선생님의 소리는 아름답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투박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죠. 투박하다는 단어가 박하늘의 귀에 박혔다. 이건 박하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할머니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알아봐서 초청한 게 아니라 그저 색다른 소재로 활용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박하늘의 손을 꼭 잡으셨다. 하늘아, 괜찮다. 그 사람 말대로 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니. 할머니는 항상 그랬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다. 특히 손녀인 박하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으셨다. 김태현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늘 오후에 리허설이 있어요. 저희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작업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계약서인데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페스티벌 직원이 계약서를 건네면서 자세히 설명했다. 공연료는 생각보다 많았지만 조항들을 살펴보니 할머니의 판소리를 페스티벌 측이 마음대로 편곡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이 전통음악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명목하에 원곡의 형태를 크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사무실을 나올 때 박하늘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런 유명한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순수한 판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 할머니의 소리에는 그 자체로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것을 덧붙여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리허설 장소로 향하는 길에서 박하늘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박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하셨다. 하늘이 때문에 온 건데 할머니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야. 리허설 장소인 전통마당 부스는 정말 작았다. 겨우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메인 스테이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페스티벌의 중심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더욱이 주변에는 먹거리 부스들이 늘어서 있어서 음식 냄새와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판소리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이수진은 서울 음대 출신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의례적인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소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가 중에서 짧은 대목 하나만 불러보시겠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노래를 시작하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은 부스에 울려 퍼졌다. 그 맑고 깊은 소리에 이수진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악단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갑자기 현악기와 관악기 소리가 할머니의 노래를 덮어버렸다. 자, 이렇게 오케스트라 반주를 깔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데 좀 더 크게 부르시고 박자도 정확히 맞춰주세요. 할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지만 다시 노래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한 반주 때문에 할머니의 호흡이 흐트러졌고 목소리도 어색하게 들렸다. 판소리의 자유로운 호흡과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획일적인 반주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수진이 갑자기 연주를 멈추게 했다.
선생님, 박자를 정확히 맞춰주세요. 그리고 좀 더 감정을 절제해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자유롭게 부르시면 오케스트라와 안 맞아요.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박하늘을 바라보셨다. 박하늘의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의 판소리는 원래 자유로운 호흡과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 생명인데 딱딱한 틀에 맞추라니. 이수진 선생님, 할머니의 소리는 원래 자유롭게 부르는 거예요. 정해진 박자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수진은 박하늘의 말을 무시했다. 박하늘 씨, 페스티벌은 체계적이어야 해요. 관객들은 단순한 전통 판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리허설이 계속됐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박자와 반주에 맞추려고 애쓰셨지만 매번 뭔가 어색했다.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음성과 깊은 감정이 사라지고 그저 기계적인 소리만 남는 것 같았다. 박하늘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 이건 할머니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하늘아, 내가 이상한 건가? 소리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박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소리가 가장 아름다워요.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으셨다. 하늘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내 소리가 내 소리 같지가 않아. 박하늘은 할머니 곁에 앉아 어깨를 안았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이런 상황에 끌어들였네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박하늘의 손을 토닥였다. 아이고, 괜찮다. 하늘이가 좋다면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내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니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지. 그날 밤 박하늘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할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김태영과 이수진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조차 없었다면 할머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다. 운명이 곧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페스티벌 전날 밤 부산 백스코 컨벤션 센터는 내일 개막을 앞두고 분주한 준비에 한창이었다. 하지만 오후 9시경 페스티벌 본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메인 출연자인 인간문화재 박소리 명창이 갑작스런 성대결절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최소 2주간 절대 안성을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박소리 명창은 이번 페스티벌의 개막 공연을 맡기로 되어 있었고 이미 전 좌석이 매진된 상태였다. 김태연 예술감독은 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컨벤션 센터 내 임시 사무실에는 기획팀, 무대팀, 홍보팀 관계자들이 모여들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박소리 선생님이 성대결절로 내일 공연이 불가능하다고 하네. 개막 공연이 무산되면 페스티벌 전체 이미지가 망가져. 김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른 스태프들의 당황한 목소리들이 섞여 들렸다. 다른 명창을 급히 섭외할 수는 없을까요? 이 시간에 인간문화재급 소리꾼들은 모두 스케줄이 있을 텐데요. 그냥 개막 공연을 기악 연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지만 김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이미 티켓 판매 때 박소리 선생님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환불 요구가 쏟아질 거야. 회의실은 혼란스러웠다. 페스티벌 개막까지 12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전통음악 평론가 이문수가 입을 열었다. 그는 30년간 전통음악계를 지켜본 베테랑으로 김태연도 신뢰하는 자문위원이었다. 김 감독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문수에게 집중됐다. 어제 리허설 영상을 봤는데 전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전통 판소리의 깊이와 감성이 느껴졌어요. 메인 스테이지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김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문수를 쳐다봤다. 이 선생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시골 할머니가 어떻게 국제 페스티벌 메인 무대를 감당해요? 이건 유튜브 영상 찍는 게 아니라고요. 수천 명의 관객이 박소리 선생님을 보러 오는데 그들이 할머니 판소리를 듣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문수는 여전히 침착했다. 저도 이 바닥에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진정한 보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박소리 선생님도 처음에는 무명이었잖아요. 김태현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선생님, 감상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할머니는 전통마당에서 30분 공연하기도 벅차 보였어요. 어떻게 1시간 넘는 메인 공연을 소화하겠어요? 홍보팀장이 끼어들었다. 김 감독님, 이미 SNS에 박소리 선생님 불참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체 방안을 빨리 발표해야 해요. 김태현은 책상을 내리쳤다. 젠장,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문수가 다시 조용히 말했다. 그 할머니의 영상이 단 열흘 만에 80만 뷰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박하늘은 할머니와 함께 숙소인 호텔에서 내일 공연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져온 한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내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고 중얼거리셨다. 그때 박하늘의 휴대폰이 울렸다. 페스티벌 관계자로부터 온 문자였다. 긴급 상황 발생. 내일 아침 9시 사무실로 와주세요. 박하늘은 불안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 페스티벌 쪽에서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하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러면 가봐야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구나라고 담담하게 대답하셨다. 다음 날 아침 페스티벌 사무실에 도착한 박하늘과 할머니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김태연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말라 있었다. 박하늘 씨, 전명자 선생님 오셨군요. 사실 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태연은 박소리 명창의 갑작스런 불참 소식을 전했다. 박하늘은 깜짝 놀랐다. 인간문화재의 불참이라니 이는 페스티벌 전체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메인 무대에서 공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태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박하늘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메인 무대라니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할머니는 더욱 놀라신 듯 고개를 저으셨다.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큰 무대에 설 사람이냐. 그냥 작은 곳에서 하기로 한 대로 하자. 하지만 박하늘은 이게 할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할머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목소리는 정말 특별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셨다. 하늘아, 내가 무슨 큰 인물이냐. 그냥 시골 할매인데 어떻게 그런 큰 무대에서? 그때 박하늘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조사를 해왔던 것이다. 국악학을 전공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할머니, 그리고 김 감독님, 이거 한번 보세요. 박하늘이 꺼낸 것은 50년 전 흑백 사진과 신문 기사들이었다. 1974년 도쿄 국립극장에서 열린 한일 전통음악 교류 공연의 사진이었는데 그곳에 젊고 아름다운 한복 차림의 여성이 무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바로 젊은 시절의 전명자 할머니였다. 김 감독님, 우리 할머니는 그냥 시골 할머니가 아니에요. 1970년대에 진주 목소리라고 불리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했던 명창이셨어요. 박하늘의 말에 김태연의 눈이 커졌다. 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니 한국 전통음악의 새로운 별, 진주같이 맑고 깊은 목소리, 관객들을 감동의 눈물로 이끈 젊은 명창 같은 찬사가 가득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셨다. 아이고, 이런 걸 어디서 찾았니? 다 옛날 일인데. 하지만 박하늘은 더 놀라운 자료를 꺼냈다. 1975년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전명자 판소리 독창의 포스터와 당시 음반 자켓이었다.
심지어 일본 NHK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한국의 소리, 전명자라는 프로그램의 스틸컷도 있었다. 김태현은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이게 정말 할머니 맞나요? 그럼 왜 지금까지 이런 경력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할머니일 뿐이구나. 박하늘이 계속 설명했다. 할머니는 197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은퇴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시 신문에는 전도 유망한 젊은 명창의 갑작스런 은퇴, 음악계에 충격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김태현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7년 겨울, 자신이 10살이었을 때의 일이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던 그는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다. 그때 큰어머니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려주시며 위로해 주셨는데 그 프로그램은 추억의 명곡, 전명자의 심청가였다. 잠깐만요. 김태현은 갑자기 일어나서 사무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라벨에는 희미하게 엄마를 위한 노래 전명자의 심청가라고 적혀 있었다. 27년 전 큰어머니가 주신 그 테이프를 그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할머니께서 1975년에 녹음하신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이 이 테이프에 들어있나요? 김태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런 게 아직 남아있구나. 김태현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그 노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부모님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10살 소년에게 그 노래는 희망이었어요. 그 노래를 듣고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할머니 목소리가 저를 이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는 테이프를 할머니께 건네며 고백을 이어갔다. 27년 동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할머니께서 여기 계시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메인 무대에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27년 전 어린 소년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오래된 테이프를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50년 전의 영광스러운 시절, 그리고 갑작스런 은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의 긴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마침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드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랬구나. 내 노래를 듣고 힘을 냈다니 할머니가 다 뿌듯하구나. 그럼 그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야겠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태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시간이 많지 않네요. 바로 메인 무대에서 리허설을 해야겠어요. 박하늘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의 진정한 실력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와 김태현을 이어준 음악의 힘,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그 놀라운 인연 앞에서 박하늘은 전율을 느꼈다. 할머니가 메인 무대에 서기로 결심하신 후 페스티벌 현장은 급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태현은 즉시 모든 스태프를 소집해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했다. 원래 박소리 명창의 1시간 20분 공연을 전명자 할머니의 50분 공연으로 재구성하고 나머지 시간은 할머니의 과거 영상과 음악적 여정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채우기로 했다. 무대팀은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을 간소화하여 할머니의 순수한 목소리가 돋보이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오후 2시 메인 스테이지에서 긴급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3천석 규모의 대공연장에 혼자 서신 할머니의 모습은 작아 보였지만 첫 소절을 부르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반주 없이 오직 할머니의 목소리만이 거대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사랑가 사랑가 내 사랑가 어디를 가고 오지를 않나.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와 애환이 담긴 그 목소리는 리허설을 지켜보던 스태프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김태현은 무대 뒤에서 눈물을 훔쳤다. 27년 전 어린 소년의 마음을 위로해준 바로 그 목소리였다.
나이가 들어 성량은 예전만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세월이 더해준 깊이와 진정성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다. 박하늘도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복지관에서 들었던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명창의 기품과 실력이 드러나고 있었다. 저녁 7시 페스티벌 개막 시간이 다가왔다. 메인 공연장은 이미 관객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박소리 명창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지만 대체 출연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페스티벌 측에서는 긴급 공지를 통해 50년 만에 돌아온 전설의 명창이라고만 예고했을 뿐 구체적인 정보는 알리지 않았다. 무대 뒤 분장실에서 할머니는 특별히 준비한 하늘색 한복을 입고 계셨다. 50년 전 도쿄 공연 때 입으셨던 바로 그 한복이었다. 박하늘이 미리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박하늘의 물음에 할머니는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다. 아니구나, 하늘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50년 동안 숨겨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말이야. 드디어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소리울 2025 페스티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오늘 저희는 매우 특별한 개막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50년 동안 잊혀졌던 전설적인 목소리의 귀환. 1970년대 한일 양국을 감동시켰던 진주 목소리의 주인공을 다시 만나보시겠습니다. 관객석에서는 궁금해하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대부분은 진주 목소리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았다. 일부 나이 지긋한 관객들만이 혹시 그 전명자? 라며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할머니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셨다. 관객들은 더욱 의아해했다. 박소리 명창을 기대했던 그들에게는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가 무대 중앙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할머니의 자세와 눈빛에서 진정한 명창의 기품이 느껴졌다. 그리고 할머니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첫 곡은 춘향가 중 사랑가였다. 아무런 반주 없이 오직 할머니의 목소리만이 3,000명의 관객이 앉은 거대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첫 소절부터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나이가 들어 예전보다 힘은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맑고 깊은 울림은 여전했다. 더욱이 50년의 세월이 더해준 깊이와 감성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강렬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아내고 있었다. 두 번째 소절에 이르자 무대 뒤에서 조용히 가야금과 대금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은은한 반주였다. 이는 리허설 때의 강압적인 오케스트라 반주와는 완전히 달랐다. 할머니의 자유로운 호흡과 감정 표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풍성한 음향을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였다. 관객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의아함은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점차 깊은 감동으로 바뀌어갔다. 몇몇은 이미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할머니의 노래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특히 나이든 관객들 중에는 50년 전 할머니의 공연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정말 전명자다운 목소리가 여전하네라며 감격해했다.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으로 이어질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처음에는 예의상 치는 박수였다면 세 번째 곡이 끝날 즈음에는 진심 어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할머니는 춘향가에서 시작해 심청가, 흥보가의 명대목들을 차례로 선보이셨다. 각 곡마다 다른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해내셨다. 공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며 관객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노래는 50년 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입니다. 이 노래는 한 어린 소년의 마음을 위로해준 특별한 곡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무대 뒤 김태형과 마주쳤고 말없는 교감이 오갔다. 가야금의 애절한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공연장을 채웠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딸이 먼저 가옵니다.
이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기 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애절한 노래였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의 효심, 이별의 슬픔, 그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공연장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3천 명의 관객이 모두 할머니의 노래에 온전히 몰입해 있었다. 몇몇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숨을 죽인 채 이 감동적인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김태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27년 전 어린 소년의 마음을 치유해준 바로 그 목소리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노래가 절정을 향해 갈 때 김태현은 무의식적으로 무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박하늘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이건 막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건 운명이었다. 김태현은 조용히 무대 옆으로 올라가 반주하던 가야금 연주자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연습해온 장구를 들어 올렸다. 기존 연주자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김태현의 장구 장단에 맞춰 연주를 이어갔다. 김태현의 장구 반주는 노래의 감정을 더욱 끌어올렸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더욱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를 이어가셨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음악은 하나가 되었다. 27년 전 라디오를 통해 만난 소년과 명창이 이제는 한 무대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마지막 음표가 공중에 맴돌다 천천히 사라지자 공연장은 몇 초간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3천 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브라보! 진주 목소리! 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왔고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우아하게 관객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다. 김태현은 장구를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대 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김태현의 손을 잡으셨다. 아니구나.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 노래를 다시 부를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공연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환호는 10분 넘게 계속되었다. 그날 밤 할머니의 진주 목소리는 50년 만에 다시 한번 세상을 감동시켰고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공연 후 기자회견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50년 전 은퇴 이유를 공개하셨다. 1975년 해외 순회 공연 중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부모를 잃고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판소리를 불러주며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진정으로 음악이 필요한 곳에서 노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고아원의 아이 중 하나가 바로 김태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재회는 더욱 큰 화제가 되었다. 페스티벌 이후 김태현과 할머니는 소리로 잇는 세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국의 복지관과 학교를 연결하는 판소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다. 두 사람이 함께 녹음한 앨범 진주 목소리 50년의 귀환은 국악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전통음악 르네상스의 신호탄이 되었다. 현재 할머니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 마을 복지관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계시며 그 목소리는 시간을 초월해 모든 이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다. 판소리 할머니의 사연이 감동적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